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오늘은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애청자님 한 분 모시고 여러 가지 한번 부동산과 주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장님 개인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스마일 유튜브 애청자 이광돈이라고 합니다. 와. 저는 지난달 말일자로 네. 그 금융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네. 지금 집에서 이제 그 정년퇴직 후에 사후 처리를 하면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할 건가 네. 그렇게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퇴직 전에도 그 구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퇴직을 하고 나서 보니까 네. 또 퇴직 전에 생각했던 거와 퇴직 후에 또 이 닥치는 그런 게 조금 이제 그 괴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제가 갖고 있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를 어떤 계기로 보게 되셨나요? 제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네. 그 2013년에 네. 제가 이제 화정 지구에 살다가 네. 그 삼성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잘 오셨네요. 예,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삼성 지구가 네. 다 미분양 상황이었었거든요. 아무도 안 믿어요. 예, 예. 네. 아무도 믿지 예,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믿을 수가 없죠. 네. 근데 불과 지금 10년도 안 된 이제 전의 일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저도 이제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네. 미분양을 이제 받아가지고 지금 신원마을 쪽에 네. 네. 그 부동산에 있다가 네. 나이가 이제 그 당시에 제가 한 50 조금 이제 50 하나인가 둘인가 됐을 텐데 네. 주위에서 뭐 부동산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네. 회사 일에 바빠가지고 네. 그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을 못 기울였었는데 네. 50을 넘어가다 보니까 앞으로 10년 후 퇴직을 했을 때 네. 인생이 어떻게 될 거냐, 인생 2막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구나. 일단은 퇴직 후에 네. 자기 집은 하나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네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저는 이제 그 자기 집에 자가의 형태로 살았었는데 네. 그 신혼마을에 들어가면서 부동산에 이제 그 당시에 미분양했을 때 사람들이 전혀 관심을 안 보이던 시기였었는데 그렇죠. 그때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2017년 네. 7년에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는 걸 보니까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렇죠. 그 정말. 일반 월급쟁이가 월급을 모아가지고 저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우리나라 상황상 네. 또 외국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외국에 돌아다녀 보니까는 외국도 부동산 가격이 저희 나라보다 더 많이 오른 나라도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재테크의 수단으로 부동산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 가지고 네. 신원마을에 살다가 지금은 요 원흥역 쪽에 네. 대우 프로지오 센트럴 프로지오에 예. 그 2018년도에 이사 왔습니다. 그러셨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부동산에 관심 기울인 거는 횟수로는 한 7, 8년 정도 됐고, 네. 재미는 한 이제 4, 5년 정도 됐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갖고 있던 또 경험한 얘기를 이제 독자 여러분이라든가, 독자가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이라든가, 네. 특히 이 미라클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네. 젊은 강사분들한테 네네. 부동산뿐만 아니라 네. 제가 금융계통에 한 41년 정도 근무하면서 네. 갖춰온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제가 지금 들어보면서 저는 이제 그 주식은 거의 제가 쳐다보지를 않고 있고 또 이제 부동산 쪽으로만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뭐 재테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쪽으로 또 중개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께 궁금한 거는 이제 금융계통에 지금 40년 동안 계셨다고 하시니까 우리나라 그 주식과 부동산의 그런 장단점에 대해서 혹시 본인만의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짧은 소견이지만은 네. 제가 보는 그 방향으로서는 주식과 부동산에 이제 그 공통점이 있고 네.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주식과 부동산이 그 크게 보면은 네. 하나의 투자 수단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내가 수단. 갖고 있는 자금 또는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그 생긴 자금 이런 거를 자기가 총동원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돈으로만 하든지 네. 어쨌든 간에 투자의 수단이라는 면에서 부동산과 주식은 이제 같다. 같은 개념이고 네. 물론 이 세상에는 그 투자 대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크게 보면은 그 부동산과 동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부동산과 동산. 네. 동산과 부동산.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죠. 네. 네, 아파트고 그 다음이 이제 뭐 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광의적으로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는 아파트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집이죠. 네. 그 집에는 아파트, 빌라, 뭐 다세대, 개인주택 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죠. 네. 근데 부동산 중에서 그 이런 거주하지 않는 게 하나 있죠. 토지.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동산 쪽에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아파트를 대표하는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집이라든가 네. 또는 토지가 있고 동산 쪽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주식 그리고 금, 달러 채권도 동산에 들어가나요? 그 들어가죠. 네. 주식 크게 보면 주식과 채권은 같은 덩어리로 봅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동산과 부동산 즉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단기간에 황금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황금이란 용어가 조금 그 낯설 분들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네.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예, 예. 저희 애청자분들은 수준이 좀 높으셔가지고 예, 다 예, 이해하실 수 있을 죄송합니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쪽은 이게 아무리 가격이 높아도 네. 거래가 안 되면은 네. 현금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주식, 채권, 그다음에 달러, 달러, 금, 금, 뭐 석유 예, 예. 이런 거는 항상 시장이 열려져 있고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오늘 샀다가 오늘 샀다가 오늘 팔 수도 있고 오늘 샀다가 뭐 내일 모레 팔 수도 있고 항상 거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는 그렇게 보시고 네. 이 두 자산을 그 상대로 해서 투자를 할 때 가장 이제 저희가 그 하는 거는 그러면은 어느 쪽으로 할 거냐. 그렇죠. 항상 그 이제 뭐 주식 하시는 분은 부동산 안 하시고 부동산 하시는 분은 또 주식 안 하고 또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안. 근데 네. 저희가 사는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네. 그 내가 이제 월급쟁이를 한다. 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돈이 나오는 게 월급쟁입니다. 그렇죠. 월급, 봉급 이렇게 예,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거죠. 봉급이라는 월급. 월급은 이제 직장인들이고 이제 봉급은 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이제 예. 월급. 근데 똑같은 개념인데 네. 그러면은 그 돈이 나와 가지고 은행에 정기 적금이라든지 예. 뭐 보통 예금이라든지 이렇게 그걸 저축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축과 투자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부동산하고 주식은 투자 쪽에 속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축은 사실 뭐 은행 가면은 전혀 그 일반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니까. 네네. 그거는 뭐 우리 저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제가 또 이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감사 스마일은 뭐 죄송하지만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가 주식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을 하도 이제 주변에서 안 한다고 하니까 저한테 이제 계속적으로 주식을 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주식 3주 보유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뭐 이제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갖다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방법을 모르고 또 저도 이제 부동산만 계속 투자를 해오고 부동산 쪽에만 있다 보니까 금융이라든지 이런 또 주식 쪽은 잘 몰라요. 그래서 저처럼 감사스마일처럼 주식 투자에 초보이신 분들한테 좀 저희 애청자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일전에 네. 제가 아는 그 친척 지인분이 네. 아주 이 세상을 이제 곱게 살으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곱게 살으신 분이 이제 70이 돼가지고 네. 그 자기 여유 자금이 얼마 있는데 네. 저한테 이제 주식시장이 뭐냐 네. 거기서 옆집에서 돈을 벌었대는데 네. 나도 여유 자금 한 있는 거를 좀 넣어가지고 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이 한참 왕성하게 활동하실 때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주식시장은 도박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근데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섣불리 이거는 도박이다, 이거는 뭐 그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네. 이렇게 단정 짓기 전에 네. 일단 그게 뭔지, 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음. 그거를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닐 때 제가 저쪽 그 이문동에 있는 그 대학을 공부하는데 말씀하셔도 돼요. 예. 그 저는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19살에 사회 나오면서 네. 그 낮에는 이제 금융기관에 일을 하고 네. 밤에는 이제 야학을 하시고 그 야간 대학에 야간 다녀요. 요새는 야간 대학이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없습니다. 거의 네.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저희 근데 때도 안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때는 이제 주로 그 낮에 이제 그 일하고 예. 그렇게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인상 깊게 그 들은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가 저희가 사는 사회가 네. 자본주의 사회거든요. 그렇죠. 우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사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보면은 용어를 보면은 자본주의가 있고 공산주의가 있고 사회주의도 있고. 민주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고. 예. 근데 이게 대칭으로 개념 이제 보면은 자본주의에 대칭되는 거는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칭되는 거는 네. 사회주의고 사회주의. 자본주의에 자본주의에 대칭되는 거는 공산주의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전통적인 공산주의에서는 네. 주식시장이 없어요. 예. 그러네요. 북한 없어요. 북한 주식시장 없어요. 네, 없습니다. 맞네요. 지금 중국은 주식시장이 있는데 네.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공산주의. 공산주의인데 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예요. 그렇구나. 중국이 그 대외 개방하기 전까지는 네, 없었죠. 주식시장이 없었어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딱 귀에 쏙쏙 네.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즉 시청자분과 네.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네. 자본주의 이상 네. 자본주의에서 주식시장은 꽃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주식시장을 정말 꽃으로 비유할 정도로 아주 좋다는 거죠. 예, 좋은 수단이라는 얘기죠. 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아파트도 보면은 네. 아파트의 꽃은 강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남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강남에 가서 살고 싶은데 네. 살질 못하니까 네. 강남에 가기 위해서는 옆에 마포에 갔다가 네. 또 마포에 못 가니까 분당에 갔다가 옆에 뭐 판교에 저기 갔다가. 강북에 갔다가 네. 강북에서 하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예. 계단식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최근에 가서 강남에 가면은 네네. 강남에 사시네 이런 네.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도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자본주의에 꽂히면서 더 이상 자본주의에서 자본주의를 꽃을 피우는 수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역설적으로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는 거와 내가 투자하는 거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알지 그 주식시장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무조건 주식시장을 한마디로 도박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위에 네.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네. 어떤 사람은 쫄딱 망했네. 네.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으니까 주식시장이 안 좋다 이런 선입감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이론적으로 즉 경제학 측면에서 보면은 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에 꽂히기 때문에 네. 자본주의의 구성원들은 반드시 주식시장을 알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를 통해서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 감독님, 네. 혹시 주식 투자하시나요? 아니요. 아니 이번 기회에 우리 선생님한테 주식 관련해가지고 강의도 좀 받고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정말 귀에 쏙쏙 들어와 주었는데 애청자분들께서도 이제 부동산 이야기 채널을 들으신 분들 중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저처럼 주식 투자를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정말 제가 재밌는 통계를 하나 봤는데 10대도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그런 뭐 예를 들어서 중산층 아니면 뭐 30대 40대가 해야 되는 그런 투자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또 어린 나이 10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에 상당히 많이들 하는 것 같고 더 재미나는 거는 그 대학생들도 아르바이트 했던 금액을 가지고 또 여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또 유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인생 처음에 태어나서 네. 요새는 100세 시대라 그러니까 네. 100년을 산다. 네. 그러면 그 100년이란 기간을 분할을 해보면은 네. 20살 정도까지는 부모 밑에서 부모한테 의지해서 사는 기간이고 네. 그리고 요새는 그게 조금 늦어져서 대학교까지 부모들이 가르치니까 네. 근데 이제 전통적으로 보면은 20살 요새 추세로 보면 한 30살 네. 여기까지는 부모한테 의지해서 사는 기간이고 네. 그리고 20에서 저희 나라가 60까지 네. 그게 40년이거든요. 맞습니다. 40년.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은 굉장히 직장 생활을 잘했다. 40년을 이렇게. 요즘에 못하는 거 네, 같아요. 못하죠. 네. 요새 저희 나라의 그 평균 그 은퇴 연령이 네. 모 자료에 의하면은 51.7세 정도 되죠. 네, 맞습니다. 정말 요즘에 엄청 또 코로나 때문에도 더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60에 저기 운이 좋게 운이 좋으신 게 60에 실력이 있으셔가지고. 퇴직을 했는데 네. 60까지 다니고 나서 네. 이게 100살까지가 40년입니다. 40년. 그러네요. 20에서 60, 60에서 100. 공교롭게 딱 40, 40이네요. 그러니까 100살을 놓고 볼 때 네. 앞에 20년, 네. 중간에 40년, 네. 나중에 40년. 40년. 네. 그러면은 앞에 20년은 내가 벌어서 쓰는 그게 시기가 아니고 그렇죠. 부모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이게 가르쳐주고 네. 이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0살부터 60세까지 40년 동안에 네. 일을 하든지 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때 갖고는 자산을 갖고 네. 향후 도래하는 40년을 버텨야 되거든요. 이 버티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어쨌든 간에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 계획을 세울 때 네. 내가 60 이후에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 그거를 판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크게 거시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거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수단. 그리고 저축, 은행에다 저축하는 것도 수단이고 정기적금 붓는 것도 수단이고 예전에 우리 저 부모들이 잘하던 갯돈, 네, 그것도 네, 갯돈도 하나의 수단입니다. 네. 근데 이 모든 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네. 불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불리기 위해서 부동산도 하고 주식도 하고 저축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네. 근데 저희가 또 20살부터 60세까지 번 돈을 전부 다 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고 아니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인컴 수입을 갖다가 이제 얼마만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저축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쓰는 비용도 또 써야지만 또 사회가 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부자들은 쓰는 비용이 많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쓰는 비용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렇게 봐 보니까 부자들이 더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아, 부자들이 더 안 쓰죠. 그러니까 저희 통계를 조사해 보면은 네. 그 인간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게 네. 그 4인 가구가 4인 가구. 4인 가구가 연간 한 4,800만 원. 즉 월 한 400이면은 네. 4인 가구가 가장 행복을 느끼는 거고 네. 만약에 월 400이 안 되면은 네. 조금 그 위축이 되고 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월 800을 썼다 그래서 벌었다고 400을 해서? 쓰는 사람보다 해피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아.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소비라고 하는 거는 적정 수준에서 쓸 때 굉장히 만족감이 더 높아지는 생긴다. 거지. 그거를 과도하게 쓴다 그래가지고 네. 만족감을 느끼는 거는 일시적이라는 얘기다. 일시적.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최근에 이제 그 엊그제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야기 드렸는데 금융 쪽에 계셔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말씀 좀 드리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가계부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회장님?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말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의 이제 뭐 이런 가계대출의 이제 증가세와 또 우리나라의 또 경제라든지 인플레이션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선생님 혹시 가지고 있으신 생각 좀 있으시면 말씀 좀 애청자분들께. 네. 제가 그 40년 동안 다닌 직장이 네. 그 금리를 결정하는 거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그러시군요. 했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하신 분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금리를 결정하는 과정을 네. 제가 실무자로서도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고 예. 그렇게 보는데 그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사이클을 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근데 지난번에 저희 한국은행에서 네. 기준금리를 0.50에서 네. 0.75로 올렸어요. 예, 올렸습니다.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0.50에서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그 말씀은 제가 제가 좀 짧은 지식이지만 이제 더 이상 낮춰서는 안 된다는 건가요?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네. 정부에서 그 쓰는 재정 정책이 있고 네. 한국은행 그 중앙은행이라 그러거든요. 네. 중앙은행에서 쓰는 통화 정책이 있는데 네. 통화 정책 측면에서 봤을 때는 0.50에서 0.25 네. 제로 금리 네. 뭐 마이너스 금리 예. 이렇게 내려간들 경제 부양 효과가 없다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0.50까지 내려간 것도 이 갑작스럽게 2019년도에 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0.50까지 내려간 거고 네. 앞으로의 추세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부에서도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막 푸는 거를 네. 재정정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근데 재정정책을 하든 또 통화정책을 하든 간에 네.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동안에. 네. 돈을 엄청 재난지원금 많이 엄청 많이 풀고 예. 또 다른 또 중소기업, 자영업 또 어떤 손실보상도 좀 손실보상도 엄청 주고. 이제 한다고 지금 했으니까. 이게 일순간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기간이 오래 지나가 보면은 이 풀린 돈이 물가 쪽으로 가가지고 물가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인상된다고 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점점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가 독일 2차 세계대전 그렇죠. 후에 독일을 얘기하거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때 독일에서 유명한 일화가 뭐냐면은 쌀 한 대를 살려면은 리아카에 돈을 싣고 갔다는 얘기예요. 예, 예, 그게 이제 유명한 인플레이션이 예, 아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내가 현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물가가 뭐 천정부지로 오른다. 네. 그러면은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 애청자분들께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의 2021년 오늘 10월 15일 날 10,000원의 가치와 네. 앞으로 내년 1년 뭐 2년 후에 10,000원의 가치는 분명히 달라질 거 있을 텐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하면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그거는 이제 사실 이 부동산 시장하고 네, 주식 시장은 다르죠. 소위 말하는 신도 모른다 그러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투자가일수록 네, 지금 이제 감사 스마일님처럼 네, 앞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주식 저희가 주가 지수가 3,000에서 지금 약간 내려왔다가 네. 지금 다시 또 올라갈 지금 그 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관심 있는 삼성전자가 7만 전자에서 6만 전자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저도 이제 부동산만 계속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부동산만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가 제 나름대로 이제 제가 부동산만 알고 있으니까 약간 그 주식 부분이라든지 금융 쪽을 좀 모르다 보니까 이쪽도 많이 좀 최근에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오늘 이제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부동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부동산 쪽으로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저희 애청자 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면 최근에 물론 코로나로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고 예를 들어서 뭐 강남이라든지 기타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상가는 뭐 그렇게까지 변동은 없지만 뭐 땅 가격도 집가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이유가 저는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그 돈이 많이 살포돼 있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부자가 더 돈을 더 많이 지금 벌고 있고 가난하신 분들은 지금 더 힘든 상황이 지금 봉착해 있고 이제 금리도 또 인상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제가 내년 내후년에 제가 이제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파트 가격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속화가 된다고 하면 더 상승을 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부동산은 말 그대로 이제 그대로 이제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아파트도 존재한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상가도 그대로 건물도 있는 거고 땅도 지금 그대로 이제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면 될수록 저는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쪽으로는 우상향을 할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더 지금처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돈의 가치가 더 하락된다라고 하면 근데 반대로 이제 저는 주식 시장을 생각해 봤는데 주식도 우상향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을 투자했을 때 그 금액이랑 또 그런 기업의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가 받는 배당금이라든지 또 기업의 가치 올라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그 상장이라 그 분할 그 액면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네. 그 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되면 될수록 그 주식의 가치라든지 부동산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제가 짧은 생각인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 감사스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그 부동산은 네. 인플레이션 시대에 부동산은 그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 네. 한다는 게 이론적인 거는 맞습니다. 아, 네네. 왜냐면은 이 세상에 보면은 크게 자산을 두 개로 나눠 보면은 네. 현금과 현금과 아까 말씀드린 투자 수단 예, 투자 수단. 부동산 이걸 실물이라 그러거든요. 실물 뭐. 현금과 실물을 갖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쉽게 얘기해서 바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네. 근데 이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실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실물이 크게 보면은 부동산과 주식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부동산은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네. 주식시장은 반드시 우상향한다. 네.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아, 그래요? 왜냐면은 그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전체 주식시장을 보는 시각이 있고 네. 또는 삼성전자라든가 예. 또 네이버도 카카오라든가 있고, 카카오도 있고요. 이런 개별 주식을 보는 셀트리온도 관점에 있는데 네. 그 전체 주식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아주 길게 보면은 네네. 그 긴 게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지만은 네네. 길게 보면은 우상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뜯어놓고 보면은 개별 종목별로는 천차만별이에요. 아, 그렇죠. 아,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주식시장에 생각해보니까 부동산 시장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국에 거주하신 분들이 한국의 부동산을 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면 좀 힘들어요. 그런데 주식은 외국에 있는 주식들도 매수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 팔고 하는 거라든지 또 접근을 하는 방법은 네. 주식이라든지 또 비트코인도 최근에 이제 또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접근하기는 너무 쉽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뭐 과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부동산과 주식과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 저희 애청자분들께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향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제 이야기에 이제 동감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식 시장을 갖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생님께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이제 주식을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조언을 해 드릴 게 있으시면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30대 때 네. 주식 투자를 섣불리 해가지고 네. 그 굉장히 낭패를 보고 그 부채도 많이 이제 지는 상황이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그러시군요.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요. 하나는 자기 돈으로 해라. 네. 꼭 명심하십시오. 자기 돈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자기 돈으로 해야지만이 아까 길게 보면은 우상향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길게 봐서 자기 돈으로 해야지 버틸 수가 있지. 네. 만약에 남의 돈으로 하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라든가 상환 압박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거를 견디질 못한 얘기죠.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투자를 100% 자기 돈으로 한다. 그러면 효과가 작겠죠. 그런데 이게 욕심이 생기니까 네.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욕심이 없으면은 네. 사람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사실. 근데 맞습니다. 문제는 욕심을 정도껏 부려야 되는데,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과욕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얻더라도 내가 비상시국에는 그 부채를 갚을 수 있을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해놓으면 괜찮은데, 네네. 숫자로 얘기하면은 100원을 투자하는데, 네. 자기 돈은 20원 내지 30원 들어가고 안 되죠. 70원이나 80원을 남의 돈으로 네, 즉 남의 남의 돈. 돈이라고 네. 하는 거는 은행 돈이겠죠. 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는 네. 얘기죠. 근데 리스크가 큰 만큼 돌아오는 이득도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은행 이자 뭐 2% 연간 이자율 네. 2%에서 3% 네. 3% 얻어서 네. 사실 주식시장에서 뭐 하루에 3% 벌 수도 있고 5% 벌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너무나 현혹되지 마시라는 얘기지. 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채널 애청자분들께서는 오늘 선생님 말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네. 처음에 만약에 내가 그걸 한다. 네. 그러면은 내가 이제 주식시장을 설사 공부를 많이 해서 네. 어떻게 매매 기법이라든가 걸 안다 그래도 네. 처음에는 네. 10,000원만 갖고 하십시오. 10,000원. 처음에는 10,000원만 네. 근데 10,000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주식이 있을까요, 선생님? 있죠. 저 1,000원짜리 줄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제가 10,000원이라고 얘기한 거는 아주 소액으로 하라는 얘기죠. 네네. 소액으로 해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테스트를 한 다음에 스스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나는 적응이 됐다.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10,000원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많아봐야 2만 원.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과거에 실패한 경험으로 봤을 때 네. 한 10번 정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만 원을 가지고 10번. 만 원을 만약에 2만 원 하고 예. 그러면 두 번이잖아요. 예. 2만 원은 3만 4만 원. 4만 원. 4만 원이 8만 원. 8만 원이 16만 원. 그래도 나중에 10번 하면은 금액이 꽤 100만 원 커요.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만 원에서 2만 원을 점프하지 말고 내가 처음에 예를 들어 100만 원을 한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2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 더하기 만 원.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아주 조금씩 늘려가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해서 내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는 내가 거기에 나의 마음과 체질 또 행동 이런 게 적응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이거를 번째 상황. 네. 자기 나름대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 네, 엄청난. 왜냐 자본주의가 있는 한 네, 주식시장은 항상 열려 있고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은 내가 팔고 싶어도 네, 사주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 거래가 안 돼요. 맞습니다. 최근의 상황이 아마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죠. 네, 네, 최근에 지금 대출로 인해 가지고 실제 수요자들이 지금 대출 때문에 일단 못하는 부분도 하나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또 금리도 또 올라간다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관망세가 좀 최근에 좀 생겼거든요. 최근에 관망세는 네, 이제 거래가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죠. 네, 거래를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거래를 못 하는 경우가 있죠. 아, 근데 그 후자 같습니다. 못하는 거 있습니다. 요새 전세 대출, 네, 전세자금 대출, 잔금 대출을 묶어 놓으니까 네, 이거는 실수요자들이 네, 거래를 못 하는 거고 맞습니다. 못합니다. 그래. 거래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모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네, 10명 중에서 8명이 네. 너무나 높다. 집값이. 집값이.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도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래를 안 한다는 얘기죠. 네. 아, 진짜 정말 그 방금 첫 번째 절대 내 돈 가지고 해라. 두 번째 정말 소액으로 일단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주식시장에 대해서 지금 일단 경험을 하고 소액으로 만 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갖다 만약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1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번 정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보면 몸에 경험을 좀 쌓은 이후에 주식 투자를 좀 하시라는 소중한 선생님의 의견을 애청자분들께서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엊그제 내 집 마련에 대해 가지고 왜 집을 사야 하나에 대해서 좀 제가 방송을 한번 했었는데 그다지 사람들이 많이 보질 않더라고요. 그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제가 그럼 선생님은 내 집 마련을 언제 하셨나요? 아, 저는 결혼할 때 했습니다. 결혼할 때요. 네. 그러면 그 내 집 마련을 하고 이제 갈아타기는 언제 하셨나요? 지금 그 삼성에 오실 때 갈아타기 하신 건가요? 제가 내 집 마련을 삼성에 올 때는 처음에 결혼하면서 집을 샀고 네. 그 다음에 화정 쪽에 한번 샀고 그러면 지금 삼성에 온 건 세 번째네요. 삼성에 온 거는 세 번째고 지금 사는 건 네 번째. 야, 그렇다고 하면 선생님은 제가 이 질문에 크게 보통은 새빵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혼할 때부터 집을 사셨다고 하시니까. 아,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들이 네. 서울에 뭐 이렇게 그 전셋집을 얻고 네. 전셋집을 얻고 이제 보통 출발을 하는데 네, 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네.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네, 네. 그 지하 세방 또 네. 주차장 안에 있는 방 예, 예. 여기서 이제 살다 보니까 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아. 그 이제 저희 때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네. 금융기관에서 많이 뽑았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조금 그 이제 너무나 그 네, 네. 자라올 때 20살 때까지 집에 대한 그런 네, 예, 그래서 간절함이 네. 이제 20살 때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죠. 네. 아유, 나는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 앞으로 가정을 꾸민다 그러면은 네. 그 조그만 집이라도 네. 사서 하는 게 속이 편하고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사게 된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제 주변에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릴 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새빵 살았는데 저희 부모님 아버지가 열심히 또 돈을 버셔가지고 내 집 마련하고 난 뒤로는
저도 집 걱정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이사도 안 가고 그리고 이제 대학 교육 마치고 군대를 가서도 군대에서도 반사 생활 하다 보니까 집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이러니한 거는 저는 제2의 직업을 부동산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처럼 융통성 없고 약간 고지식하고 내 고집 제가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제 집에 대한 생각을 안 가졌었는데 전역을 할 때 그러니까 집을 제가 평생 모아놨던 돈 가지고 집장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좌절하고 그 1억 남짓 돈을 2009년도에 전셋집을 알아보러 서울에 나왔다가 반지하도 그 1억 가지고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돈에 맞춰가지고 집을 얻고 제가 그때 아파트를 분양을 받게 됐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웃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2009년 금융위기였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금융위기 때도 이렇게 과감하게 이렇게 행동을 옮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집값이 떨어져도 저는 실행에 옮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공간에 집이라는 게 엄청 저는 소중하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부동산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꼭 집 사세요 아니면 꼭 내 집 마련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몸소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 없는 사람들한테 왜 집을 안 사냐고 물어보면 다 핑계를 대요. 근데 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또 이야기를 드리면 선생님처럼 과거에 내가 어떤 사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집을 빨리 장만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엄청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그 집에 대한 그런 소중함을 아시는 그 부모님들이 또 자녀들한테까지 이게 또 교육이 그대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가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20대 때 30대 때 차를 먼저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먼저 하고 청약저축에 통해 가지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렇게 해가지고 집장만 하는 것들이 요즘에 트렌드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저는 이제 금융공부도 저도 이제 못 해봤지만 제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부동산 쪽으로 해서 사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10대 때 20대 때 공부한 거는 뭐 쩌리 가라 할 정도로 공부를 엄청나게 저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또 방송을 하면서도 제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게 되고 공부도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선생님 덕분에 오늘 정말 그 금융 쪽 관련해 가지고 또 저는 한국은행이라는 말씀을 먼저 해주시지 이거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경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성장이 된다, 뭐 꼬꾸라진다,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제 경제 방향이라든지 또 이제 더 이제 앞으로 또 이슈가 될 부분이 또 내년 또 대선도 남아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또 금리 또 인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금융 정책,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지 한번 선생님의 고견을 한번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쪽 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네네. 제가 현장에서 보고 네.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정책을 하는 사람들하고 또는 청와대라든지 네. 기획재정부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하고 그동안에 얘기 나눴던 걸 보면은 네. 저희 나라가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이냐 이런 걸 떠나서 네. 저희 나라 자체를 평가를 할 때 네. 한국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고 네. 외국인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저희 나라가 대단한 나라다. 대단한 나라. 네. 네. 왜냐? 저희 나라 지금 경제 규모가 한 세계 10위 정도 되거든요. 네. 세계 10위 정도 되고 인구가 저희가 5,200만입니다. 네. 이 5,200만 인구가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인구거든요. 네. 그게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노동 인구가 이제 5,200만 네. 물론 거기서 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세부적으로 따지면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총 인구가 5,200만. 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나라가 도저히 외국에서도 이해 못하는 한국민의 대한민국 국민만의 그 저력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방탄소년이라든가 네. BTS. 네. 이 K 팝. 열풍이 네. 각 나라에 불어가지고 음식 뭐 이런 것까지 다 지금 K 열풍이 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제 그거를 이끌어 나가는 경제학 측면에서 이끌어 나가는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이 네. 그 불안해하지 않고 네. 우리나라는 잘 나갈 수 있다. 예, 예.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세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경제 상황은 그때그때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전세 대출은 네. 그 저희 나라 이제 그 가계 대출 증가세가 네. 걱정이 되니까 네, 네. 그 금융위원장이 예, 예. 각 은행별로 6%로 묶어라.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미 농협이 먼저 해준 거죠. 7.12%인가로 넘은 거예요. 예, 그거 예. 딱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농협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그게 풍선 효과로 다른 다른 은행으로 막 번져 가지고 갔는데 이게 실수요자를 막으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그렇죠. 서민들을 보호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집값 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경제 정책이든 뭐 문화 정책이든 뭐든지 간에 제일 우선적인 거는 국민의 삶을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려고 계속 노력을 하거든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국민 입장에서는 네. 정부에서 하는 정책을 그대로 믿는다든지 네. 그러시지 말고 네. 이 기재부나 한국은행이나 뭐 청와대나 이런 데서 하는 정책이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하고 무슨 관계냐. 그렇죠. 네? 각자. 네. 네, 신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정치 얘기, 정치, 사회, 문화, 네. 뭐 외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가장 바람직한 거는 그러한 기사가 나하고 무슨 관계냐. 나한테 미치는 영향. 그렇죠. 네. 나한테 미치는 영향을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별로 네. 분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야 되고 네. 하나는 경제 외적인 측면에서. 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 외적인 측면은 일반 개인들은 크게 개의치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제 외적으로 잘못하면은 네. 이게 경제 쪽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 동네 또는 요새 각 정당에서 정치 경선을 이제 대통령 후보 경선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냐? 뭐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이게 정치적으로만 보면은 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됐을 때 경제 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그러면 경제 정책은 바로 국민들의 삶에 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네. 민주당이 대통령이 됐을 때, 네. 또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됐을 때, 네. 지금 세제 정책이라든가, 네, 네. 뭐 양도세라든지 예. 이런 게 어떻게 될 건지. 네.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다 발표된 다음에 저기 하면은 네. 늦는데 또 이거를 예측해서 섣불리 내가 행동했다. 그러면 더 낭패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게 네. 자기 혼자 생각을 해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위에. 아, 맞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무조건 30% 50% 폭락할 거다. 네. 많이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 중에서도 네. 퇴직할 때 네. 과감하게 아파트를 팔아요. 네. 팔고 현금으로 전세를 갖고 있는데 네. 아파트 가격이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고 네. 과거부터 이렇게 보면은 급작스럽게 오르거든요. 아. 그러면은 대처할 능력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자기 집에 대한 중요성이 예. 그거를 돈을 벌라고 집을 생각한다. 아니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집은 바이 사는 게 아니고 리브 산다. 사는 거다. 사는 거. 그러려면은 최소한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게 네. 대걸 같은 뭐 50평, 60평 되는 아파트도 내 집이고 또 10평 되는 것도 내 집인데 네. 내 집이 있어야만이 행복감을 느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네. 요새 하도 이제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뭐 급등하니까 네, 많이 올랐습니다. 20대, 30대들이 직장에서 제가 다니는 사무실에서도 네.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이 많은 선배들이 네. 야 아파트 사가지고 10억 벌었대 5억 벌었대 우리 못할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 온갖 대출을 다 얻어가지고 산다 이거죠. 네.
그런 개념은 뭐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실패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설령 금융위기라든가 IMF라든가 이런 거 오더라도 네.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거에 행복감을 느끼고 집값이 지금 떨어져도 네. 그냥 행복하게 거기서 편하게 나는 산다. 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만이 네. 돈도 법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감사스마일이 만난 사람들 카테고리에 제가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애청자님 저희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를 뭐 구독하고 계속 보고 계셨다고 해서 저도 오늘 상당히 반갑고 또 선생님께 지금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갖다가 같이 나눠봤는데요. 감사스마일이 이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면 좀 아쉽긴 한데요. 다음번에 제가 오늘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그리고 또 앞으로 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년에 또 대선도 있고 대선 전국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또 여러 가지로 또 금리라든지 통화 또 금융 정책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채널은 제가 표방하는 게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방송 그리고 지금 또 고양시가 선생님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이 또 화정에서 또 이쪽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저는 더더욱 반가운 게 고양시가 또 내년에 또 특례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일산에 지금 아레나 공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CJ에서 지금 또 야심차게 또 일산 킨텍스를 아주 정말 완벽하게 지금 뭐 진짜 천지개벽할 정도로 지금 변모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일산, 고양시, 그 다음에 삼성 벨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짧게 나눠봤는데 다음번에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오셔서 또 이야기를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애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말씀 드리면은 오늘 이제 감사스마일 방송에 네.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거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영광입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요번이 뭐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고 네네. 앞으로 이런 방송이라든가 대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제가 관심 있는 분야는 그동안 사회에서 경험한 그러한 얘기를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는 주위에 있는 네. 특히 젊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을 함으로써 좀 더 젊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사회가 될 수 있는데 하나의 제가 밑거름이 됐으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애청자분들께 둘, 셋 하면 인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